오늘은 법정 스님이 쓰신 홀로 사는 즐거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에 책을 내며 꽃이 지나간 자리에 초록이 눈부시다. 온 천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으로 생명의 물감을 마음껏 풀어내고 있다. 이 책에 실은 글들은 오두막 편지 이후 내 생각과 삶의 모습을 담은 것들이다. 봄 씨앗과 모종을 구해놓고도 산중의 날씨가 풀리지 않아 아직도 밭이 비어있다. 2004년 5월 법정. 삼방에 비친 달빛에 잠이 깨요. 요즘 자다가 몇 차례씩 깬다. 쌓인 눈에 비친 달빛이 대낮처럼 밝다. 달빛이 방 안에까지 훤히 스며들어 자주 눈을 뜬다. 내 방 안에 들어온 손님을 모른 채 할 수 없어 자리에 일어나 마주 앉는다. 천지간에 아무 소리도 없다. 모든 것이 잠들어 있다. 이 적막강산에 어쩌다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결에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흩날리는 소리가 들릴 뿐. 그리고 때로는 내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깰 때가 있다. 머리맡에 벗어놓은 누더기를 걸치고 앉는다. 기침이 한밤중에 나를 깨운 까닭을 헤아린다. 한낮의 자정보다 자다가 깬 한밤중에 이 좌정을 나는 즐기고자 한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으니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기침이 오히려 고맙게 여겨질 때가 있다. 맑은 정신이 든다. 중천에 떠있는 달처럼 내 둘레를 두루두루 비춰주고 싶다. 이 겨울 아침나절 산중에 피어난 눈꽃은 환상적이다. 언뜻 달밤에 피어있는 벚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연은 이렇듯 아름답고 신비로운 조화를 간직하고 있다. 그 어떤 화가일지라도 이처럼 완벽한 설경산수는 그릴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자연은 어떤 분별도 사심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무심히 드러낼 뿐이다. 산중에 있는 어떤 절에 갔더니 한 스님 방에 이름 있는 화가의 산수화가 걸려 있었다. 아주 뛰어난 그림이었다. 그러나 주인과 벽을 잘못 만나 그 그림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천연 산수가 있는 산중이기 때문에 그 산수를 모방한 그림이 길을 펴지 못한 것이다. 그런 산수와는 자연과 떨어진 도시에 있어야 어울리고 그런 곳에서만 빛을 발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있을 자리에 있어야 살아서 숨쉰다. 이런 일이 있었다. 피카소의 그림 한 점이 100만 불에 팔렸다. 그림을 갖고 싶은 한 귀부인은 그 그림이 진품인지 모주품인지 알 수 없어 망설인다. 한 미술평론가가 그녀에게 말한다. 이 그림은 진품이 틀림없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는 피카소의 절친한 친구였다. 그의 말을 듣고 기부인은 그림을 산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그림을 들고 직접 피카소를 찾아간다. 선생님, 저는 이미 이 그림을 화상에게서 샀으므로 진짜가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 그림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피카소는 그 그림을 보더니 이상한 대답을 한다.
그 미술평론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와 동거하던 애인도 그곳에 있었는데 피카소는 이렇게 말한다. 부인, 이 그림은 진품이 아닙니다. 그러자 피카소의 젊은 애인이 말한다. 아니 여보, 내가 보는 앞에서 당신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평론가 선생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진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피카소는 말한다. 내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나는 그 전에도 그것과 똑같은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오리지널은 지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대한 피카소의 참 면목이 있다. 누가 만들었냐는 중요치 않다. 설사 화가 자신이 그린 그림일지라 할지라도 진짜가 아니고 모조품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겐 맨 처음에 그린 그림이 오리지널이었다. 그 그림은 자기 존재의 내면에서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그림을 그릴 때 아무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지에서 그 자신이 무엇을 그리고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위대한 창조는 무심에서 나온다. 그것은 침묵의 세계이고 텅 빈 충만인 공의 경지다. 오늘 금강경 오가해를 펼쳐 야보선사의 시를 다시 읽었다. 오두막 이슥한 밤 홀로 앉아 있으니 고요하고 적적해 본래의 자연. 무슨 일로 선역 바람 숲을 흔드는고 외기력이 먼 하늘에 울고 간다. 야보선사의 노래처럼 고요하고 적적한 것은 자연의 본래 모습이다. 달빛이 산방에 들어와 잠든 나를 깨운 것도 소리 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달의 소름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도 이 모두가 무심이다. 바람이 불고 꽃이 피었다가 지고 구름이 일고 안개가 피어오르고 강물이 얼었다가 풀리는 것도 또한 자연의 무심이다. 이런 일을 그 누가 참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만 자연 앞에 무심히 귀를 기울일 뿐이다.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려면 입 다물고 그저 무심히 귀를 기울이면 된다. 무심히 귀를 기울이라. 오늘 하루 내 살림살이. 한 열흘 남짓 돌아다니면서 끼니마다 해놓은 밥 얻어먹다가 돌아오니 끓여 먹는 일이 새삼스럽네. 버릇이란 고약해서 남이 해주는 버릇하면 자신의 능력을 접어둔 채 어전하려는 타성이 생긴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이 타성에 속지 말아야 한다. 타성의 길이 들면 자주적인 능력을 잃고 게으름의 늪에 갇힌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너무나 막연하다.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말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현 존재다. 자, 그러면 나 자신은 오늘 어떤 삶을 이루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자. 바깥 날씨가 쌀쌀해서인지 방이 많이 식었다. 예정보다
10분쯤 늦게 일어났다. 지난밤 자다가 깨어 허균이 엮은 한정록 숨어 사는 즐거움을 다시 읽었다. 옛사람들의 자취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배울 바가 참으로 많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가를 배울 수 있다. 가끔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사는 일이 풍요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침 예불을 마치고 나면 냉수를 2컵 마신다. 공복에 마시는 냉수, 즉 찬물은 목을 축일 뿐 아니라 정신까지 맑게 씻어준다. 언젠가 스님의 건강 비결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냉수 많이 마시고 많이 걷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는 흔히 살아있는 생수를 멀리한 채 끓여서 죽은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커피를 비롯해서 각종 음료들은 살아있는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면 즐겨 마실 것이 못 된다. 목이 마를 때는 수시로 생수를 마신다. 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 발로 걷지 않고 자동차에 의존하면서 건강을 잃어간다. 제 발로 걷는다는 것은 곧 땅에 의지해 그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걸어야 대지에 뿌리를 둔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땅을 등지고는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없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가을 바람에 나부끼는 물든 잎들을 내다보고 있다. 지고 남은 잎들도 머지않아 가지를 떠날 것이다. 그 빈 가지에는 또 겨울 나그네인 눈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또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아침 식탁에서 바흐의 판타지와 푸가를 들었다. 며칠 전 취리히에 들렀을 때였다. 그곳 성모성당에 샤갈의 마지막 작품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남아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성당 한쪽에서 때마침 파이프 오르간을 조율하던 참이었다. 조율이 끝나고 조율사는 음악을 한 곡 들려주었다. 성당에서 듣는 파이프 오르간의 그 장음한 소리는 내 속에 낀 먼지를 말끔히 씻어주는 것 같았다. 그때 그 성당에서 기념으로 산 CD를 오늘 아침 들었다. 건전지로 돌아가는 조그만 소리통이라 그날의 장음한 울림에 견줄 수는 없지만 음악이 주는 느낌은 느슨한 감성의 줄을 팽팽하게 당겨주었다. 그리고 자동차로 멀고 지루한 길을 달릴 때는 이따금 야니의 역동적이면서도 감미로운 가락이 쌓인 피로를 씻어준다. 또 무엇을 먹는가? 아침은 대개 빵 한쪽에 차 한 잔, 바나나와 요구르트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한 개씩 곁들이기도 한다. 점심과 저녁을 위해 미리 쌀과 잡곡을 물에 불려둔다. 밖에 나갔다가 오두막에 늦게 들어올 때는 햇반에 간단하고 편리함에 기댄다. 혼자서 기대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먹는 일에 얽매이려고 하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먹을 게 없어 굶주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어대기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다.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이 과식 때문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먹는 것만으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맑은 공기와 맑은 물, 그리고 안팎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생활 습관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평생 자신을 위해 수고해주는 소화기를 너무 혹사하지 말고 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출출한 공복 상태일 때 정신은
가장 투명하고 평온하다. 말은 들을 대상이 있어야 한다. 입을 닫은 침묵을 통해서 말의 의미가 목젖에 차오른다.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간단 명료하다. 그 밖에는 습관적인 또 하나의 소음일 것이다.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나무나 새, 바위나 곤충 또는 구름이나 바람한테 혼잣말을 할 때가 덜어 있다. 이런 경우는 한 줄기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무심하다. 이런 무심한 소리에는 그 삶의 향기가 배어 있을 듯 싶다. 그리고 오늘 아침낮을 나는 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아침 기온이 영상2도, 방이 식어 군부를 한 부엌 지폈고 집 뒤 나뭇간 사이에 있는 추녀 끝 물받이 홈통에 쌓인 낙엽을 긁어냈다. 눈이 쌓여 얼어붙으면 물받이의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해도 내가 할 일이므로 그때 눈에 띌 때마다 즉시 해치워야 한다. 이 다음으로 미루면 무슨 일이든지 미루는 나쁜 버릇이 생긴다. 이 다음 일을 누가 아는가? 그때 그곳에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그곳에 그렇게 존재한다. 누가 나 대신 그 일을 거들어 준다면 내 몫의 삶이 그만큼 새어나간다. 뜰에 뒹구는 가랑잎은 바람이 알아서 치워줄 것이다. 오늘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내 실존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나를 형성하고 내 업을 이룬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먹었는가?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현재의 당신이다. 그리고 당신이 쌓은 업이다. 이와 같이 순간순간 자신이 당신을 만들어 간다. 명심하라. 당신은 행복한가? 올겨울 나는 석창포와 자금우 이 두 개의 작은 화분을 곁에 두고 눈 속에서 지내고 있다. 초겨울 꽃시장에서 1,000원씩을 주고 데리고 온 살아있는 생물이다. 석창포 분에는 조그만 괴석을 곁들여 숲안에 두어야 어울린다. 자금우는 차나무 잎처럼 생긴 그 이파리의 줄기에 매달린 빨간 열매가 아주 잘 어울린다. 이 두 개의 화분이 없다면 겨울철 산방은 춥고 메말랐을 것이다. 밝은 창문 아래 두고 이따금 두런두런 말을 건네고 눈길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는 남이 아닌 한 식구가 된다. 이 애들이 내 겨울을 한교롭게 받쳐주고 있다. 며칠 전 받은 뒤늦은 편지에 스님은 요즘 행복하냐고 불쑥 물어온 사연이 있었다. 이 물음을 받고 나는 새삼스레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한다.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기준도 행복 여하에 달린 거라고 생각된다. 행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행복의 기초 단위이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사는 일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행복하다. 한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예쁜 찻잔을 골라주고 밑반찬을 만들어주고 손녀를 알아주는 일에서 그날의 행복을 누린다. 며느리를 귀엽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 행복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행복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다. 어떤 어머니는 애들 아버지가 퇴직을 하면 고향에 돌아가 된장을 맛있게 담아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꿈에 부풀어 있다. 벌써부터 솔바람 맑은 물 땡땡 된장이란 이름도 지어 놓았다. 전해 듣는 마음도 싱그러워진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신도 행복해진다. 현대인들은 행복의 기준을 흔히 남보다 많고 큰 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데 두려고 한다. 수십억짜리 저택에 또 몇 억짜리 자동차에 몇 억짜리 무슨 회원권을 지녀야 성에 차한다. 물론 행복은 주관적인 가치이므로 한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적거나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모자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할 줄을 알지만 넘침에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가르침에는 깊은 뜻이 있다. 13세기 독일의 뛰어난 신학자 마이스트로 에크하르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더 알려고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지식으로부터의 자유, 소유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신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려면 이웃들과 정을 나누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등 살아있는 생물들과도 교감할 줄 알아야 한다. 석창포와 자그무, 화분을 햇볕을 따라 옮겨주고 물뿌리개로 물을 적셔 뿜어주면서 그 잎과 열매에 눈길을 주고 있으면 내 가슴이 따뜻해진다. 장작이 타는 난로가에 앉아 돌솥에서 찬물이 끓어오르는 솔바람 소리에 귀를 모으고 있을 때도 내 가슴은 따뜻해진다. 한밤중 이따금 기침을 하면서 깨어난다. 창문에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창문을 열었을 때 달도 희고 눈도 희고 온 천지가 흰 것을 보면 내 가슴이 또한 따뜻해진다. 이른 아침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밖에 나가 눈 위에 토끼나 고라니 발자국이 나 있는 것을 볼 때도 내 가슴은 따뜻해진다. 한 해가 저물 무렵 편지 꾸러미를 풀어 챙기다가 뜻밖의 이제는 고인이 된 친지의 편지를 발견하고 한 줄 한 줄 사연을 읽어 내려갈 때 다시는 더 만날 수 없는 이승과 저승의 아득한 거리를 두고 덧없는 인생사를 되돌아보면서 내 가슴 한쪽에는 애틋한 흐름이 있다.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영원한 존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살아있을 때 이웃과 따뜻한 가슴을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자리를 잃지 않고 사람된 도리를 지켜갈 수 있다. 영국 속담에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옳은 말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러니 행복과 불행은 밖에서 주온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고 찾는 것이다. 비슷한 여건 속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처지에 고마워하고 만족하면서 밝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어둡고 거칠게 사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묻는다.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더 물을 끝도 없이 나는 행복의 대열에 끼고 싶지 불행의 대열에는 결코 끼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행복은 이웃과 함께 누려야 하고 불행은 딛고 일어서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한다. 꽃에게서 들으라. 온 천지가 꽃이다. 풀과 나무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쏙들을 활짝 열어 보이고 있다. 철 따라 꽃이 핀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고마운 일이다. 제철이 와도 꽃이 피지 않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고 삭막하겠는가. 이 어디서 온 눈부신 꽃들인가. 꽃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피지 않는다. 여름철의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그리고 모진 겨울 추위 속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참고 견뎌낸 그 인고의 세월을 꽃으로 열어 보이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입만 열면 경제와 돈 타령만 늘어놓느라고 자신이 지닌 아름다운 속들을 열 줄을 모른다. 경제에만 정신을 빼앗겨 아름다움을 잃어갔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를 물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인간성이 소멸되어 간다고 걱정한다. 사람의 감성이 메말라 간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성을 이루고 감성을 키우는가?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그리고 사람다운 특성을 인간성이라고 부른다. 철 따라 꽃이 피어나도 볼 줄을 모르고 달이 뜨는지 기우는지 자연현상에 아예 관심이 없다. 이것이 무엇에 흘리거나 쫓기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증상이다. 자연이란 무엇인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의지에 살아가는 원초적인 터전이다. 생명의 원천인 이런 자연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점점 인간성이 고갈되고 인간의 감성이 녹슨다. 그래서 박제된 인간, 숨쉬는 미라가 되어간다. 봄철에는 꽃을 보러 멀리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된다. 오고 가는 길가에서,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손바닥만한 뜰에서 또는 돌층계 틈에서도 꽃은 핀다. 건성으로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 곁에서 유심히 들여다보라. 꽃잎 하나하나 꽃술과 꽃받침까지도 놓치지 말고 낱낱이 살펴보라. 그리고 꽃이 놀라지 않도록 알맞은 거리에서 꽃향기를 들어보라. 꽃향기는 맡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 옛 글에도 문향이라 표현했다. 이 얼마나 운치 있는 말인가. 꽃향기를 들어보면 아름다운 세상이 결코 먼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때로는 꽃 앞에서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두런두런 나눠보라. 짐이 훨씬 가벼워지고 꽃한테서 많은 위로와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물을 가까이 하면 은연중에 그 사물을 닮아간다. 꽃을 가까이 하면 꽃 같은 인생이 된다. 이것이 신비로운 우주의 조화다. 누구나 바라는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러난다. 오늘 내가 겪는 불행이나 불운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곧 불행이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 간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 생각과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은 순간순간 그가 지닌 생각대로 되어 간다. 이것이 업, 까르마의 흐름이요, 그 법칙이다. 사람에게는 그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우주가 그에게 준 선물이며 그 자신의 보물이다. 그 특성을 한껏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긍정적인 사고가 받쳐주어야 한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마다 잘 풀린다. 그러나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되고 일마다 꼬인다. 이 세상은 공평무사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달라진다. 이 귀중한 우주의 선물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가? 밝은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어두운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시시로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지닌 생각이 우리 집안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 명심할 일이다. 다시 꽃 이야기로 돌아가자. 풀과 나무들은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그 누구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풀이 지닌 특성과 그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눈부신 조화를 이루고 있다. 풀과 나무들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신비를 꽃피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들의 분수에 맞도록 열어 보인다. 옛 스승 임재선사는 말한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리라.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되고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면 된다.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이런 도리를 이 봄철에 꽃한테서 배워라.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해서 옛 스승은 다시 말한다.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다만 억지로 꾸미지 말라. 있는 그대로가 좋다. 여기에서 말한 일 없는 사람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일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 일에 눈멀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자유로워진 사람을 가리킨다.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말라. 아름다움이란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다. 본래 모습 그대로가 그만이 지닌 그 특성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철없는 사람이 꽃철에 철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내 곁에서 꽃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아무것도 같지 않은 자의 부. 지난 동안거 결제날 절에서 늦게까지 일을 보고 내 거처로 돌아올 때였다. 오전에 비가 내렸다가 오후에는 개었는데 경기도를 벗어나 강원도 첩경에 들어서자 예전 표현으로 몇방석만한 보름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을 안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 충만하여 마치 달을 향해 우주 비행을 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늦은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환상적인 우주 비행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날의 피곤이 말끔히 가실 만큼 산뜻한 귀로였다. 늦은 시간에 돌아오니 정막항 산에도 달빛이 철철 넘치고 있었다. 뜰은 달빛으로 인해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것 같았다. 서둘러 난로에 장작을 짚여 잠든 집을 깨웠다. 이 넓은 세상에서 내 몸 하나 기댈 곳을 찾아 산중까지 찾아드는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이 또한 내가 일찍부터 익힌 업이 아닐까 싶다. 다리 밑에서 거적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지도 제멋에 산다고 하니까. 한 어머니는 가로, 세로 각각 1m 80cm 되는 한 평의 공간에서 요즘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아들이 공부하러 떠나고 난 뒤 그가 거처하던 방을 이리저리 정리하고 보니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틈새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평소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나만의 공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맨 먼저 기도실을 만들어 불화를 걸고 향로와 촛대를 올려놓고 화병에 꽃을 꽂아 아침마다 그 앞에서 기도를 한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남의 이목에 신경 쓸 것 없이 기도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감정의 변화를 염불이나 독경 소리에 담아 삭혀버린다. 두 번째는 화실 만들기, 컴퓨터 프린트가 있는 책상의 한쪽을 이용해서 화판을 올려놓는다. 그 위에 스케치북과 화구를 놓아두니 10평의 화실이 부럽지 않은 공간이 된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남겨준 한 평의 공간에서 이렇듯 조촐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 작고 비좁은 곳에서도 살 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북인도의 오지인 라다크 지방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 티베트 노인은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한다. 아마도 당신들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좋은 옷과 가구와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과 기운을 빼앗겨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차분히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을 것이다. 당신들이 불행한 것은 가진 재산이 당신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빼앗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현대인들의 가슴을 찌르는 명언이다. 물건과 재산만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은 예전에 비해 많은 물건과 편의시설 속에서 영양분도 많이 섭취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번쩍거리면서 산다. 그러나 만족할 줄도 행복할 줄도 모른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도 높다.
티베트 노인의 말처럼 현대인들이 불행한 것은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 넘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째서 그토록 넓고 크고 많은 것이 필요한가?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옛사람의 지혜를 오늘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에 의해 내 인간 가치가 매겨진다.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은 나 자신의 사람됨이다. 새 천년이 온다고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은 12월이다. 저마다 오던 길이 되돌아 보이는 길목. 나에겐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12월을 가리켜 말수가 적어진 침묵의 달이라고도 한다. 나를 필요로 하는 몇몇 곳에 다녀온 일이 떠오른다. 몽골의 황량한 사막지대와 동토의 땅, 시베리아를 지나 우랄 산목을 넘고 볼가 강을 건너는 길을 봄, 가을 두 차례 오고 갔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태평양 건너 옛 인디언의 땅 미 대륙의 동부를 다녀오기도 했다. 가는 데마다 우리 말과 우리 음식과 우리 생활 습관이 있어 지구가 한 동네임을 실감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고 움츠린 채 살고 있다. 어째서 그런지 그 까닭이 화두처럼 다가쓴다. 무릇 인간관계란 신의와 예절로서 이루어진다고 평소에 생각해 온 바이지만 우리는 신의와 예절이 모자란다. 그것도 수준 이하로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남들은 우리를 선뜻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 상태가 다시 어려워진 것도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신의와 예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데 그 까닭이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이 겨울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첫걸음부터 내딛어야 할 상황에 이른 것 같다. 1959년 티베트에서 중국의 침략을 피해 80이 넘은 노스님이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에 왔었다. 그때 기자들이 놀라서 노스님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토록 험준한 히말라야를 아무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 노스님의 대답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지요. 자신의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단다. 그에게서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이와 같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산다. 문제는 어디를 향해 내딛느냐에 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곳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가?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이 가을 들어 처음 절에 들어와 배우고 익힌 글들을 다시 들추고 있다. 그때는 깊은 뜻도 모르고
건성으로 외우면서 관념적인 이해에 그쳤었는데 왜 떨어져 살면서 옛 글을 다시 챙겨보니 크게 공감하게 된다. 글이나 사상은 그 저자의 정신연령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생활 환경이 비슷해야 더욱 공감할 수 있다. 야운 스님의 스스로 경책하는 글에 이런 시가 있다. 나물뿌리와 나무 열매로 줄임배를 달래고 송낙과 풀옷으로 이 몸을 가리며 들에 사는 학과 뜬 구름으로 벗을 삼아 깊은 산골짜기에서 남은 세월 보내리. 몸과 마음 선정에 들어 흔들리지 않고 오두막에 묵묵히 앉아 왕래를 끊는다. 적적하고 고요해서 아무 일 없으니 마음 부처에게 저절로 돌아간다.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절기로는 내일이 추분인데 아직도 칙칙한 여름철 그림자가 짙게 남아있다. 지난해와 올해 연급후 태풍이 휩쓸고 간 자치가 여기저기 폐허로 남아있어 가슴 아프다.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현대기술 문명도 맥을 못 춘다. 어째서 해마다 이런 재난이 이 땅을 덮치는지 안타깝고 야속하다.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가 지수화풍의 은덕만이 아니라 그 피해도 함께 입는다는데 미묘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지난번 태풍을 통해서 바람과 물의 위력이 어떻다는 것을 이 땅에서는 거듭 통감했다. 태풍이 휘몰아치던 추석 다음 날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 골짜기가 떠나갈 듯이 요란한 물소리와 돌 굴러가는 소리, 함석 지붕에 쏟아지는 빗소리에 젖은 들짐승처럼 기가 죽어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밝아 밖에 나갔더니 온 골짜기가 그대로 폭포였다. 무엇이든지 단참에 쓸어버릴 듯이 무섭게 넘치고 있었다. 뒷곁으로 가보니 아궁이에 40cm 가량 물이 차올라 있었다. 라디오를 켜자 이 지역 밤새 400ml의 호흡가 쏟아졌다고 했다. 자연의 위력 앞에 말 그대로 속수무책, 손이 묶인 듯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토록 부드럽고 겸손하던 물이 어떻게 저리 사나울 수 있을까? 그 부드러움이 어떤 힘을 받으면 저토록 거세고 강해지는가?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그 뜻이 여기에 있구나 싶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너그러움이 못 생명을 구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병든 현대 문명도 결국은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서만 치유될 수 있다는 소식이다. 핵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세계 도처에서 불안에 떨며 침몰해가는 오만한 제국의 형태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 교훈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길에도 깨우침이 될 것이다. 노자도 일찍이 말했다. 가장 착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물에는 고정된 모습이 없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습을 하고 모난 그릇에 담기면 모난 모습을 한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곳에서는 증기로 되고
차가운 곳에서는 얼음이 된다. 이렇듯 물에는 자기 고집이 없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의 뜻에 따른다. 살아있는 물은 멈추지 않고 늘 흐른다. 강물은 항상 그곳에서 그렇게 흐른다. 같은 물이면서도 늘 새롭다. 오늘 흐르는 강물은 같은 강물이지만 어제의 강물이 아니다. 강물은 이렇듯 늘 새롭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거죽은 비슷하지만 실제는 아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다. 살아있는 것은 이와 같이 늘 새롭다. 온 골짜기가 떠나갈 듯이 사납게 흐르던 그 개울물은 다 어디로 갔는가? 태풍이 지나가자 물은 다시 맑고 잔잔한 본래 모습으로 흐르고 있다. 물이 빠진 개울에는 눈에 익은 바위들이 사라지고 상류에서 낯선 돌들이 굴러와 있다. 이른 개울물 앞에서 나는 요즘 부드러움의 실체와 그 위력을 거듭 배우고 익힌다. 임종을 앞둔 늙은 스승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위해 제자를 불렀다. 스승은 자신의 입을 벌려 제자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내 입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혀가 보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느냐? 스승님의 치아는 다 빠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 빠지고 없는데 혀는 남아있는 이유를 알겠느냐? 이는 단단하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혀는 부드러운 덕분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것. 이것이 세상 사는 지혜의 전부이니라.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구나. 명심하거라. 대나무 옮겨 심은 날. 여기저기에서 꽃 소식이 묻어오는 이 봄철에 내 오두막에서는 일손이 바빴다. 돼지가 살아서 움틀거리는 이때 내 안에서도 살아있음의 싹이 움튼다. 잠시 내가 기대고 산 집과 터전이지만 떠나기 전에 무엇인가 심고 가꾸려는 생각의 싹이 내 안에서 움트고 있다. 집 뒤 언덕이 밋밋해서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30년생 소나무 5그루를 구해 심었다. 바닷가에서 해풍에 시달리며 자란 나무라 수형이 매끄럽지 않고 굴곡이 많아 언덕에 어울린다. 이 소나무들이 크게 자라면 솔바람 소리를 일으킬 것이고 새들이 날아와 보금자리를 틀고 쉬어갈 것이다. 우리 산천에는 소나무가 잘 어울린다. 수백 년 묵은 나락장 속은 나무의 기상도 볼만하지만 어떤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세월의 가전풍상을 겪으며 대지에 우람하게 서 있는 고목나무 아래에서 치성을 들이던 우리 선인들의 소박하고 경건한 그 마음씨가 이제는 다 어디로 갔는가? 오두막 둘레가 너무 황량하고 허해서 대나무를 옮겨 심었다. 동해안에 드물지 않게 자생하는 오죽인데 서너 해 지나면 운치 있는 대숲 울타리가 될 것이다. 댄잎에 푸슬푸슬 쌀락눈이 내리는 소리도 들을만 하지만 스치고 지나가는 소소한 대나무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욕심 부릴 일이 없어진다.
대나무를 옮겨 심은 다음 날 새벽 서쪽으로 난 창문에 웬 그림자가 아른거려 문을 열었더니 열사흘 새벽달이 대나무 사이에 걸려 있었다. 산중 개울가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옮겨온 후 가장 빽빽한 것은 흐르는 개울 물소리가 없습니다. 소리와 빛 가운데 마음의 평안도 따르게 마련인데 흐르는 소리가 없으니 어디에 갇힌 듯 답답하기 그지없다. 산 너머 아는 집에서 돌수각 하나를 실어왔다. 뒤곁 옹달샘에서 넘치는 물을 대나무 홈대로 끌어 돌수각 위에 한자쯤 높이로 올려놓았더니 돌수각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수각가에 나가 홈대에서 졸졸졸 떨어지는 물소리에 귀야 눈을 맡기고 있다. 밤에도 수각가를 맴돌면서 흐르는 물소리로 내 속들을 씻어내고 있다. 너무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알맞은 이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른 흐름이야말로 우주의 호흡이며 맥박이 아니겠는가 싶다. 20세기가 저물면서 인류는 초고속 장치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 컴퓨터가 토해내는 초고속 정보 앞에서 삶의 양식이 크게 뒤바뀌고 있다. 근데 과학의 모토는 스피드였다.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생활의 모습이다. 온갖 통신수단과 운송수단들은 좀 더 빠르게를 맹신하고 있다. 우리는 편리해진 것만큼 잃는 것도 많다. 속도에 휩쓸린 나머지 무엇보다도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음미하고 누리는 여유가 사라졌다. 그러나 인류가 발명한 연장들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좀 더 빠르게 대신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하게가 되어야 한다. 도시와 시골을 가릴 것 없이 빠른 것 앞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무참히 희생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라. 어째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쫓겨가야 하는가를.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문화는 유용한 것이지만 생명을 한낱 수단으로 다루는 것은 문화가 아니라 재앙이다. 올림픽 슬로건은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라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이런 구호야말로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가를 직시해야 한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를 위해 멀쩡한 젊은이들이 피를 말리고 뼈를 깎으면서 환호하고 좌절한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지, 사람이 참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 묵은 기록을 깨뜨리고 오로지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 위한 그와 같은 행위가 과연 스포츠 정신에 합당한 것인가? 그 높이와 멀리와 빨리 때문에 인간이 보다 빨리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사람은 쇠붙이로 된 기계가 아니다. 감성과 이성이 있고 아름다움과 가치를 추구하는 독특한 생물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만 뛸 수 있단 말인가? 너무 뛰지 말라. 조급히 서두르지 말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어디도 아닌 우리들 자신의 자리다. 시작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내딛듯이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곳도 자기 자신의 자리다. 나는 요즘에 와서 나 자신의 성급한 버릇을 다스리기 위해 좀 더 느긋하고 느슨한 쪽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덩달아 시류에 쫓기지 않고 주어진 여건 아래서 느긋하게 삶을 즐기려고 한다. 그래서 가능한 한 더 높이는 더 낮게로, 더 멀리는 더 가까이로, 더 멀리는 더 천천히로 바꾸려고 한다.
어느 날 시속 100km 구간에서 120km로 과속했다고 딱지가 날아왔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카메라가 찍은 것이다. 나는 이 통지서를 받고 순간 당황했지만 내 생활 개선을 위해 친절한 충고로 받아들였다. 고속도로와 국도상에서 이 나라의 교통경찰관이 총 스피드건을 겨누고 과속을 단속하는 살벌하고 야비한 단속 태도에 견주면 교통안전과 그 질서를 위해 무인 카메라 쪽에 훨씬 신뢰감이 간다. 절대 감속이란 명령조의 표지판을 보고는 선뜻 속도를 줄이려고 하지 않던 운전자도 제발 좀 천천히 라고 달래듯 써놓은 표지판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 이성보다 감성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일까? 새로 옮겨 심은 소나무에 아침부터 박새들이 찾아와 이 가지에 저 가지로 폴폴 날아다니고 있다. 바다 갈매기 한 쌍이 내 작업에 준공검사라도 왔는지 돌수각 위를 맴돌다가 날아갔다. 댄잎에는 아침 이슬이 구슬처럼 맺혀 있다. 산중에서 세월을 잇다. 우리 옛 시조에 이런 노래가 있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푸른 산도 자연이고 흐르는 물도 자연이다. 산도 자연이고 물도 자연. 이 산과 물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자연, 그것이다. 이런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몸이니 늙기도 자연에 맡기라는 노래다. 자연을 읊은 수많은 시조 중에서도 한충미가 뛰어난 노래다. 요즘처럼 자연과 그 질서를 배반하고 반자연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시퍼런 법문이 될 것이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되찾으려면 이와 같은 자연의 순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산이 깎여 허물어지고 숲이 사라지고 강물이 말라붙고 들짐승과 새들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 사람만 달랑 남아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자연이 소멸된 황량한 공간에서 컴퓨터와 TV와 가전제품과 자동차와 휴대전화와 오락기구만을 가지고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푸른 생명체는 없고 무표정한 도구만이 들어선 환경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늙고 제명대로 살다가 익은 열매가 가지에서 떨어지듯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인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500년 전 이 땅에서 살다 가신 옛 어른의 노래를 되새기는 뜻이 여기에 있다. 이 시조는 조선조 중종 때 이조 판서를 지낸 하서 김인우가 지은 것. 청구영언에는 송시열의 작품이라고 했지만 하서집의 자연가라는 한식에 실려 있는 걸 보아도 김인우가 읊은 노래임이 분명하다. 9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해서 저서지마다 바닥을 드러내고 댐에 물이 줄어 그 저수량이 얼마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불안했다. 먹을 것이 달려 차로 실어 나르고 밭작물이 다 들어가고 갈라진 논바닥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을 대느라고 농촌마다 땀을 흘렸다. 물 귀한 줄을 거듭 실감하게 되었다. 이른 정성에 감흥이 있었는지 방망곡곡에 단비가 고루내렸다. 채소와 벼 포기가 기운을 되찾고
산과 들녘에 생기가 넘친다. 자연은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가물면 비를 내리고 폭우로 홍수가 나면 날이 갠다. 사람들이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연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한 자연은 절로절로 되어 간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온 자취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지구 곳곳에 기상이변이 일어나 절로절로의 그 흐름이 끊어진 것은 지구를 의지해 살아가는 인간들 탓이다. 한마디로 인간들이 무지해서 너무도 영리하고 영약해서다. 지구를 끝없이 허물고 착취하고 더럽혀 절로절로의 자정 능력마저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번 가뭄 때 우리는 실감할 수 있었다. 물이 생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을.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함부로 퍼쓰고 흘려보내고 더럽혔던 것이다. 90년 만의 가뭄은 물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일깨우고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우주적인 배려라고 생각한다. 노자는 말한다. 이 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겸손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딱딱한 것, 사나운 것에 떨어질 때는 물보다 더 센 것은 없다. 이와 같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악순물이 돌을 뚫는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댐을 이루어 동력을 일으킨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 말은 자연이 지닌 모성적인 그 저력을 뜻한다. 개울가에서 나는 인간사를 배우고 익힐 때가 덜어 있다. 깊은 산속이라 어지간한 가뭄에도 개울물은 그리 줄지 않는다. 개울물은 밤이고 낮이고 항상 흐르고 있지만 언제나 그곳에 그렇게 있다. 항상 그곳에 있어 여느 때와 같은 물이지만 순간마다 새로운 물이다. 시간도 흐르는 개울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제도 나는 이 개울가에 나와 있었다. 그러나 어제 그때는 그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또한 그때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새로운 나다. 개울물이 항상 그곳에서 그렇게 흐르고 있어 여느 때와 같은 물이면서도 순간마다 새로운 물이듯이 우리들 자신의 있음도 그와 같다. 그러니 흐르는 물처럼 늘 새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구름이 되고 안개가 되어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흰 눈이 되어 얼어붙은 인간의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서리가 되어 세월의 변화를 미리 알려주기도 해야 한다. 비와 이슬이 되어 목마른 대지를 적셔주면서 풀과 나무와 곡식과 과일들을 보살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다. 물의 덕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물을 도에 가깝다고 한 것이다.
가뭄 끝에 내린 단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새삼스레 물보살의 은혜를 생각했다.